한낮의 온도가 50도를 육박하는 사막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축복받은 나라다. 유저는 페르시아만 연안에 몰려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원유 생산국답게 석유 관련 플랜트 건설이 많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정유 공장과 석유화학 공장, 화력 발전소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가운데 30%가량인 19조 원을 수주했다. 올해는 23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는 플랜트 강국으로 꼽히고 있다. 페르시아만 연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공업단지인 주베일 2공단 건설 현장. 낙타가 유유히 오가는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대단위 공업단지가 과거와 현재의 묘한 대조를 이룬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 황사 현상처럼 한낮에도 시야가 막지 않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대림 산업이 하루 40만 배럴을 처리하는 정유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대림 산업은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산성가스를 처리하고 유황을 회수하는 설비를 만들고 있다. 천연 석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기계를 부식시키고 대기오염의 주범이어서 탈황 시설과 황회수 설비는 정유 공장의 주요 설비다. 대림 산업이 1조 원의 수주에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요새 들어서는 이제 10억 불 이상의 대형 공사가 지금 발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공사에 저희가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공사를 했지만은 그 대형 공사에는 이제 참여한 것이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런데 그 발주처에서는 처음에 이제 대형 공사에 대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기술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10억 불 이상이 되는 대형 공사에서도 잘 매니지하고 있다는 이런 발주처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베일 2공단 정유 공장은 빈틈없는 일처리와 공기 단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만족시키고 있다. 대림 산업은 또 중국 업체에서 맡아 지지부진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사구역을 대신 맡아 제때 마무리 짓기도 했다. 이 같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림 산업은 주베일 공단에 이어서 홍해 연안의 얀부에서 정유 플랜트 2곳을 추가로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림 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공 중인 현장은 8군데이고 금액으로는 7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대림 산업은 조직이 잘 짜인 회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매우 강한 조직입니다. 철저한 도면 제작 준비 작업과 일을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조직적인 기업이죠. 제가 다른 기업에서 일한 경험과 비교해봐도 특히 설계 도면이나 조직 면에서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75년 국내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대림 산업은 지금까지 따낸 공사가 14조 원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신뢰가 없다면 이런 기록은 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림 산업은 이 같은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환경 산업 설비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7개 토호국 가운데 맏형격인 아부다비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도 세계 4위를 자랑한다. 아부다비는 전형적인 아랍 산유국형 경제 구조로 원유 생산과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지만 석유 고갈에 대비해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게 아부다비의 경제 정책이다.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 전략으로 고속 성장을 해온 두바이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춤하는 것과는 달리 아부다비는 막대한 석유 수입을 재원으로 기간 산업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 건설업계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 2009년 말 45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을 포함해 국내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가장 많이 따냈다. 사막 한가운데로 곧게 뻗은 도로가 끝없이 이어진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지만 도로 양옆에 가로수가 있어 삭막하지 않다. 석유 부국인 아부다비는 고속도로 주변까지 고무호스로 물을 끌어와 황량한 사막길을 푸른 나무로 조경하는 사치를 부리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남쪽으로 250km가량 떨어진 알슈웨이핫 3단계 발전소 건설 현장. 대우건설에서 독일 지멘스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2월 아부다비 수전력청으로부터 1조 3천억 원에 수주한 대형 공사다. 설계에서부터 자재 구매 그리고 시공까지 대우에서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스와이에트 S3 프로젝트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자고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스 터바인하고 제너레이터를 1, 2호기를 설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같이 건설했던 건설회사 중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히 10분의 1mm까지 맞추는 회사는 처음 봤다고 굉장히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멘스에서는 저희 믿고서 저희 대우건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1600메가와트 복합 화력 발전소가 준공되면 주변에 있는 르와이스 공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알슈웨이앗 발전소 현장은 터파기 공사를 끝내고 각종 골조 공사가 한창이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발전 시설과 냉각수로 부속 시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현장 전체가 어수선하다. 간단한 수로 공사나 터파기 공사도 사막 지역의 지반이 쉽게 무너지는 바람에 쉽지 않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과거 리비아에서 쌓은 사막 지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해서 무제해, 그다음에 제때 그 공기를 맞춰서 그게 아마 이제 발주처나 이런 다른 분들한테 경쟁력으로 보여질 거로 봅니다. 그게 아마 저희 앞으로도 계속 발전 공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걸프만 국가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아프리카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중동 시장은 우리 건설업체들의 텃밭이라 부를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 보존 자원이 풍부한 기회의 땅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최근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알제리 젠제낭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공사와 부그줄 신도시 조성공사 그리고 알제 하천 복원 공사 등 알제리에서만 17억 달러의 수주고를 이뤘다. 기존에 남이 개척한 건설 시장에 진입을 해서 과당 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도전 정신으로 개척을 해서 그 시장을 우리의 주력 시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경쟁에도 유리하고 또 프로젝트 자체도 저희한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판단에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 개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엔지니어링 역량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까지 설계 인력을 7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서 걸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한 오만은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한 국가다. 석유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오만도 다른 걸프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산업공단을 조성해 석유 의존에서 탈피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오만의 공업화 계획에 참여해 정유 공장과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두바이에서 오만으로 국경을 넘으면 사막지대가 끝나고 산악지방으로 바뀐다. 지평선이 계속되는 단조로운 사막 풍경에서 여러 형태의 바위산들이 나타나자 반갑기까지 하다. 두바이에서 200km 떨어진 소하르시.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티의 고향으로 알려진 소하르시의 주변 공단에서 GS건설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10년 9월에 독일 지멘스사와 공동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수주했다. GS건설이 선정되는데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고, 두 번째 요소는 요구한 거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요즘 점점 중요해지는 건데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 조달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내년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소하르 발전소는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이미 완공된 가스터빈 발전기를 일찍 가동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2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기를 생산해냄으로써 통상적으로 26개월 걸리는 공기를 3개월 단축한 것이다. 이처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난공사로 예상된 철골 조립과 지하 굴칭 공사에서 현지 업체를 쓰지 않고 한국 업체의 기능 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저희가 지질 조사를 미리 했지만 땅속이라서 100% 저희가 확인한 상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그마한 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 지하 매설물의 그 주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인허가를 받는 업무가 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사실은 이제 소하르 같은 경우는 이제 굴진 공사가 가장 힘든 공사였어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다들 그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사실은 인허가 받는데도 한 10번씩 이상 쫓아가서 그 허락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까 아주 보람이 있네요. 750메가와트 복합화력발전소 2기가 모두 준공되면 오만 전체 전력 수요의 30% 정도를 담당하는 중요 국가 설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S건설은 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오만에 진출해 석유화학 플랜트에 이어 발전소 건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에 힘입은 새로운 중동 특수가 이어지면서 중동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왔다. 지난해 중동건설 수주액은 34조 원이었고 올해는 4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중동건설 붐이 있었다. 당시에 우리 근로자들은 모래바람이 날리는 사막에서 땀 흘려 도로와 건물을 지었고 그 대가로 천금 같은 달러를 모국으로 보내와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70년대 1차 중동건설 붐 당시에는 도로, 주택 등 단순 토목 건축 공사였지만 현재의 2차 중동 붐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나 석유화학 플랜트, 담수화 플랜트 등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플랜트 분야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플랜트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건설 인력도 1차 때는 현장 근로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기술 관리직 소수가 건설 공정을 지휘하고 있고 현장 근로자는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 등 개도국 출신이 대신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체는 플랜트 시공 능력과 공기 단축,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과 유럽 업체들을 앞서고 있다. 유럽 업체들은 리스크가 발생하면 클레임을 걸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업체들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임무를 끝내기 때문에 신뢰를 받고 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가격과 품질, 프로젝트 일정 진행 면에서 매우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찰 당시 걸프만 지역의 한국 건설업체들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과 각국 건설업체들 가운데 한국인들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2차 중동건설 붐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세 나라가 신국가 개발 계획으로 투입하는 예산만 684조 원이 넘어선다.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전체 해외 건설 수주 목표를 114조 원으로 정하고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업체끼리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플랜트 시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내수 시장이 위축돼 있어 해외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러한 출혈 경쟁으로 2, 3년 전엔 예정 가격의 8, 90%던 낙찰 가격이 최근엔 6, 70%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이제 중동 시장은 발주처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들어온 업체들은 실제로 저가 투자를 유도하는 그러한 트랩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결국은 처음부터 원가의 어떤 부담을 안고 규모 단일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회사의 존폐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의 어떤 그러한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저가 투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런 지양을 좀 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건설업체들은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해상유전 플랜트 등으로 눈을 돌려 수익성을 더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플랜트 공사에서 30%에 불과한 국산 기자재 비중을 일본 수준 70%까지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 플랜트 수주 증가가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가격 경쟁을 내세운 중국과 인도의 후발 추격도 매섭다. 중국 업체들은 플랜트 분야에서 시공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업체와의 기술력 차이는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어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면 플랜트 분야의 우위를 뺏길 수 있다. 아직은 그 석유화학이나 또는 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이테크 분야는 중국 업체가 그렇게 근시일 내에 쫓아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가격 경쟁력과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중국 업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력, 품질, 공기를 준수하는 그 어떤 계약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도 많이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그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플랜트 시공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본 설계 분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설계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로 나뉜다. 상세 설계는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크다. 한국 건설사들은 기본 설계 능력이 부족해서 선진국 엔지니어링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가 큰 기본 설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 업체와 제휴를 맺고 설계 인력을 집중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이제 기본 설계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를 독해서 플랜트 시공을 주로 하는 EDP 단계에서 더 나아가 기본 설계까지 포함하는 EPC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조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중동 국가들은 책임 분담과 금융 비용 경감 차원에서 건설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금 조달을 요구하는 추세다. 시공 기술력 못지않게 자금 조달 능력이 공사를 따내는 데 핵심 요소가 된 이상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자금 리스크 관리 능력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펀드에 대한 분리 과세를 통해 기관 투자가의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그 국책금융은행들의 금융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수출입은행이 지금 그 자산 규모가 8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규모 가지고는 지금 미국 업체라든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선진국 건설업체들하고 능력이 그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우리 업체들한테 그 지원할 수 있는 파이낸싱을 능력을 확충을 해줘야지 우리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그런 선진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내수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국내 건설 시장은 민간이나 공공건설 분야 모두 성장이 한계에 달해 해외 건설 수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 다시 찾아온 중동 지역의 플랜트 건설 붐은 너무나 좋은 기회다. 중동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을 통해 후발국과의 격차를 넓히고 우리끼리 채살 깎아먹는 과당 경쟁 행태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난이도가 높아 부가가치도 큰 해상 플랜트와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서 플랜트 강국 코리아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시기이다. 제스민 혁명 이후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한 중동 인프라 건설 수주 쟁탈전이 벌어졌다. 플랜트 건설 강국 코리아, 과연 제2의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킬 수 있을까? YTN 스페셜 중동 건설 르네상스 제2부 제스민 특수를 잡아라에서 확인하십시오.